공교롭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화해 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화해 무드가 과거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참 주식하기 정말 좋은 때다. 태평성대는 거대한 매크로 이벤트 두 개가 순식간에 끝나버렸는데. 그렇죠.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구독자 여러분. 저희는 홍채빈의 안녕하세요, 홍진채입니다. 네, 저는 몸을 맡고 있는 채고요. 네, 꼬리를 맡고 있는 빈입니다. 네, 저희는 일단 그 세 명이 뭐 그냥 막 모인 것이 아니라 약간 자산시장 전체를 조망을 할 때 거시경제 매크로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 투자 전략 또 부동산 관련 투자 전략 모두 다 올라운더처럼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이었어요? 네, 사조직이죠. 활동 유익. 근데 그 공교롭게도 어저께 어쨌든 미국이랑 중국이 또 만나게 돼가지고 네. 이 질문은 근데 내가 빈센트한테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빈센트가 썼던 2021년에 네. NEXT, 넥스트 2022년. 2022년 그때 제일 좀 와닿았던 건 뭐냐면은 네네. 중국 주도의 네. 그 중국 주도의 약간 그 경제 권역이랑 네. 미국 주도의 경제 권역이 네. 서로 막 이제 블록 경제를 만들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고물가라던가 이런 거랑 좀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미중이 어쨌든 만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네. 배경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넥스트라는 책에서 제가 세계화 시대에는 저물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담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흔히 네덜란드 통계청에서 나오는 무역 데이터를 보면 네. 한 2, 3년 전부터 무역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게 과거 시계를 놓고 보면 냉전 이후에 처음으로 줄어들고 있어서 꼭 무역량이 줄어든다는 게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것으로 항등식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세계화라는 게 뭡니까? 세계화 안의 교역이 더 확대되고 비교 우위 속에서 서로 간에 잘하는 것을 가져간다는 의미에서 보면 조금 개념이 바뀌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2018년 3월에 있었던 미중 무역 분쟁도 거기에 촉매제 역할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생각대로 미중의 격화된 감정들이 꽤 오래 지속됐었죠. 근데 서로 간에 뭐 시진핑도 3연임을 하고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으로 정권이 바뀌고 이제 바이든이 또 다른 심판대가 다가오는 이 순간에서 미니 대땅트라고 할 수 있는 공교롭게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화해 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화해 무드가 과거에 있었던 미중 간의 차이메리카라고 할 수 있는 원복, 과거의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계화에서 어떻게 보면 블록화 경제로 저는 전환된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블록화 경제로 가는 중간에 있는 잠시 봉합, 쉼터인가에 대한 결론인데요. 저는 역시 후자라고 보고 있고요. 잠시 만난 거다. 네, 그러니까 잠시 만나는 것보다는 지금의 화해 분위기가 오래 가기에는 좀 어렵다. 태생적으로 패권 경쟁에서 이 두 사이를 바라보기 때문에 보고 있고 제가 특히 이번의 만남을 조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왜 지금 만날까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 눈에 딱 띄었던 게 중국의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고용 데이터는 시기열이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것이 중국에서 바라보는 수많은 데이터 중에서 고용시장에 대한 우려가 과거 중국 역사를 봤을 때 중국의 컨트롤에 대한, 즉 중국 정부가 경제를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힘에 붙여서 이런 대외적인 관계에서 활로를 피는 듯한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서 저는 역시 중국 경제에 대한 부진 가능성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미중 간의 화해 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봉합이 지속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다 말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러다 말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큰 컨셉에서 보자면은 네. 뭐 소위 완전 펀더멘탈리 1980년대 이후에 네. 그 중국이 그러니까 단일 경제권으로 가면서 물가 낮아지고 금리 낮아지고 소위 40년 사이클 세계 공장. 세계 공장화되면서 이 40년 사이클의 그 종결이 네. 2020, 21년 정도에 나왔던 그 권역 경제화였는데 네. 그거가 다시 종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그림까지는 아니지만은 네. 지금 중국이 너무 힘드니까 좀 약간 잠깐 만났다고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 만났다는 뷰가 조금 있는 것 같으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왜 이 시국에 미중 간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뀌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는 거
가 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저는 중국 경제의 둔화가 지금의 만남을 촉발할 가능성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어서 결국 중국 경제의 향방에 따라서 이 만남의 지속성도 결부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 이거는 이제 홍지재 대표한테 좀 질문하고 싶은 건데 주식시장에서는 좀 이번 만남이나 약간 이런 거를 좀 우호적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원래 홍 대표는 사실 이런 매크로 이벤트를 다 챙겨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할 때 막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느껴지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이벤트를 보면서 어떤 소감이셨는지, 어떤 시장의 이런 긍정적인 생각에 대해서 근거 있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뭐 전혀 호들갑 떨 일이 아니고 네. 뭐 말씀하신 내용에 다 네. 동의를 하고요. 미중 갈등 작년 말에 탈세계와 신냉전 뭐 이런 얘기가 한창 오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네. 참 주식하기 정말 좋은 때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 과거 미국과 중국 간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뭐 세부적인 이벤트들은 되게 많았는데 일단 1971년부터라고 봐야겠죠. 중국이 세계 경제에 뭔가 손을 내밀기 시작한 시점. 그때부터 뭐 역사를 하나하나 다 짚기는 어려울 거고 네. 그때부터 중국이랑 미국이 친해졌다가 좀 갈라섰다가 친해졌다가 갈라섰다가 했던 네, 사이클이 네. 몇 번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정권 네. 따라서 미국 정권 따라 가지고도 있고. 네. 그리고 뭐 천안문 사태 네. 같은 이벤트도 있었고 소련의 붕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서로 가까워졌다가 헤어졌다가 했을 때를 관통하는 핵심 기준은 서로가 좀 힘드냐, 먹고 살만하냐.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어서 뭐라도 좀 쟤랑 손잡고 좀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손을 내밀었고 네. 그게 미국이 손을 내밀건 중국이 손을 내밀건 아무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았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서로 간에 멀어졌을 때는 일단 좀 먹고 살만하고 미국이 먹고 살만하건 중국이 먹고 살만하건 먹고 살만하던 와중에 좀 자기네 하고 싶은 대로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고집을 부린다? 네. 천안문 사태도 그동안 개혁개방 쪽으로 가다가 그 중국 내부의 보수파들이 우리 너무 서방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라는 압력에 대한 등소평의 일종의 대답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89년 그 시점에 소련은 이미 붕괴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서방 진영에서는 천안문을 보고 이제는 인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네. 원래 72년에 손을 잡았던 이유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과 손을 잡았는데 네네. 89년 시점에는 이제는 굳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손을 잡을 필요가 없었게 되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튼 이렇게 그 국제관계라는 거는 좀 먹고 살만 할 때는 명분을 제시하고 힘들 때는 실리를 찾고 그냥 네. 이 구조로 흘러간다라고 보면 굉장히 심플하고요. 네. 그리고 작년 말에 뭐 제가 다른 몇 군데 방송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뭐 중국은 반드시 리오프닝을 한다라고 그쵸, 그쵸. 말씀을 드렸었고 리오프닝을 하는 이유는 중국이 죽을 것처럼 힘들기 때문에 죽을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그랬었고 근데 올해 2, 3월에 보면은 잠깐 중국 경기가 반등했던 때가 있어요. 네. 네, 그때 중국이 또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은 그 당시에 조금 힘들어가지고 거기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작년 11월이었죠. 중간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을 했기 때문에 네.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대단히 세게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몇 개월 정도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원래는 미국이 괜찮고 중국이 힘들어서 중국은 일단 거국적으로 리오프닝을 했던 상황이 작년 말이었다면은 네. 올 초에는 중국은 좀 빠르게 좋아지고 미국은 힘들고 해서 여기서 이제 중국은 다시 콧대를 세우고 네. 미국은 모르겠어 쟤네 신경 쓸 거 아니고 우리부터 좀 정리를 하자라고 하던 중이었는데 이제 5월, 6월 넘어오면서 중국 경기가 다시 급속히 꺾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중국의 생각은 아마도 미국은 우리를 너무 때리고 있어.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유럽에 손을 내밀어서 혹은 중동 국가들 혹은 남미 쪽 이런 쪽의 국가들과 연합을 해서 반미 전선, 반미국 전선을 구축을 하자라는 게 올 초까지 1분기 정도까지의 중국의 의도였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그들도 다 힘들잖아요. 중동도 이제 유가 빠져서 힘들고 유럽은 아직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고 남미야 뭐 같이 뭘 해봤자 뭐 될 게 없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랑 손을 잡지 않으면 이게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고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도 이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중국이 좀 온순하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굳이 대립각을 세울 필요가 있을까라고 일단은 좀 각자 할 일을 좀 정리를 하자라는 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뭐 살펴보면 뻔한 얘기고 지금 이렇게 굳이 방문을 해서 미팅을 한다라는 게 조금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있을까라고 살짝 관심을 기울이긴 했는데 네. 역시나 까놓고 보니까 사실 내용이 거의 없잖아요. 대만 그쵸, 문제에 그쵸. 대해서 네네. 대만 독립을 그렇게 지지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좀 각자 열심히 하자. 네. 약간 그런 내용이었던 것 예민한 같고. 발언을 하지 않았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냥 서로 간에 얼마나 힘든지를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지금 주시장에는 뭔가 그 이전부터 미중 만나기 전부터 뭔가 좀 막연한 낙관이라든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좀 긍정적인 그런 전망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물 시장에서는 되게 그런 게 좀 없는 편인데 주식 시장에서 자산 시장에서는 좀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미국이랑 중국이 좀 만나니까 이제 미중 갈등도 없어지고 막 이러면서 되게 소위 설레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런 전반적인 소위 이런 태평성대스러운 이런 시장 분위기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죠? 태평성대, 네. 요즘에 태평하죠. 일단은 중국 얘기부터 조금 네. 마무리를 짓자면은 항상 시장은 좀 설레발을 칩니다. 뭔가 이제 되게 뭔가를 막 두려워하고 겁을 내다가도 네. 그게 조금 정리되는 것 같으면 바로 이제 다음 또 새로운 뭔가 없어? 하면서 어디에선가 뭔가 되게 강력한 이벤트가 등장하길 기대하고 그런 게 없으면 또 실망을 하고 이런 게 증권시장에서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매체에서 보는 뭐랄까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네. 이벤트의 한 90% 이상은 사실 네.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중에 대해서도 이제 이전에 최근에 이벤트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우려하던 것들, 뭐 부채 한도 협상이라던가 아니면은 FOMC에서 이제 드디어 동결을 했고, 그러니까 그동안 작년 말 올해 초, 작년 말 올해 초를 상당히 짓누르고 있던 두 개의 매크로 이벤트가 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네. 끝나버리고 이제 거기에서 안 돌릴 리가 조금 있은 이후에, 그렇죠. 근데 좀 약간 기대를 실망시켰던 거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긴 하였으나 중국의 소비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더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국이 뭔가 강하게 부양책을 써줄 뭔가를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 와중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러면은 중국이 혼자서 돈 푸는 것보다는 이제 그동안 미중 갈등으로 전 세계가 좀 고통을 받고 있었으니까 여기에서 네. 거국적으로 뭔가 대동단결을 한번 해주면은 다 같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게 국가적으로 그런 의사결정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풀어야 할 네. 과제가 너무 산적해요. 그래서 이 또한 그냥 여의도에서 흔히 하는 호들갑 설레발 기대이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평성대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거대한 매크로 이벤트, 우리를 상당히 우려하게 하던 매크로 네. 이벤트가 두 개가 순식간에 끝나버렸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애초에 이게 그렇게 우려할 사안이었나 그걸 우려를 하는 것부터가 좀 너무 어색했었는데 네. 사실 되게 그러니까 짜여진 우려처럼 생각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짜여진 우려 네. 우려. 항상 시장은 뭔가 불안 요소를 찾아다닌다? 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뭔가 좀 좋을 것 같으면은 그래도 이런 거 위험해. 이거 끝나야 주식을 살 수 있어. 이거 그렇죠. 끝나야 네. 주식을 살 수 그렇죠, 있어. 그렇죠. 예, 이런 사람들은 평생 주식을 못 사다가 고점에 이제 지금이야, 이제는 리스크가 없어 하면서 이제 딱 샀다가 물리고 뭐 그러시죠. 아무튼 전형적인 그런 아직 이런 우려 요소가 있어 안심하지 마라고 하는 정답 정해놓고 우려 요소를 찾아다니는 그런 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일단 부채 한도 협상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78번의 협상이 있었고 협상 잘 끝났고요. 이번에 네. 79번째로 협상이 끝났죠. 보통 금융시장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일치되는 적도 별로 없고 그 일치된 의견이 맞아떨어지는 적도 별로 없긴 한데 이번이 그런 이례적인 케이스였죠.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해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거는 별일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쵸. 실제로 별일 아니게 끝났죠. 네, 이거는 별일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부채 한도 협상과 예산 협상은 같은 거예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나라에서 돈을 빌려 와가지고 돈을 쓰는데 그러면 결국은 부채를 얼마나 만드느냐를 제한하고 말고를 떠나서 돈을 얼마 쓸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에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하는 나라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굳이 왜 이걸 해야 하느냐? 굳이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걸 유지를 하는 이유는 그냥 정치인들의 싸움판. 네. 정치인들은 싸워야 그게 본인들에게 돈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싸움판을 없애자라고는
양당에서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분쟁이 생기고 이걸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한마디씩 뱉었다가 결국은 합의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부채 한도 협상이 이슈가 된다라고 하면은 거의 신경 쓰실 게 없다라고 보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금리 동결도 동결. 네. 네, 이거는 확률로 다 나오잖아요. 금리 동결 확률 뭐 92%. 네. 그 다음에 FOMC 하기 전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네. 기자님께서 네. 뭐 스포일러. 동결 네. 일합시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네. 이건 동결인 거고 동결로 끝났죠.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거대하게 그 마음을 짓누르던 두 가지 이벤트가 설마 진짜라고 하다가 진짜 그냥 아무것도 네. 없이 그냥 쓱 넘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이제 시장에서는 그 EPS 순이익 전망치가 이제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은 예전부터 상향이 되고 있었고 한국은 반도체 업황이 계속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쪽도 네. 이제 재고 조정이 일부 있고 수요에서도 약간의 개선이 보이고 하면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직은 전체 규모에서는 마이너한 거긴 하지만 HBM이라는 그 광대형 메모리. 네, 인공지능 네. 칩셋에 네네. 필요한 그 메모리에 대해서 기존에 엔비디아가 만든 H100에도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AMD에서 만든 칩셋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그렇죠, 넣기로 그렇죠. 하고 이쪽으로 수요가 되게 많이 몰리고 있는 네네. 모습을 보여주니까 결국은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었고 사이클이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바닥을 찍기 시작했으면 한국은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이 나가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의 EPS 전망치도 상향이 되고 있어요. 바닥을 찍고 반등을 그렇죠,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매크로 이벤트 다 끝났고 네. 섹터 순이익 전망치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레벨이 부담인가? 미국 19배, 한국도 내년 기준으로는 한 11배 정도 되거든요. 네. 물론 내년 전망치가 내려오겠지만 네. 그러니까 올해 전망치가 이제 한 117조 정도 되고 내년 전망치가 180조 정도예요. 근데 네. 지금 시총 2080조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2080조니까 이게 올해 전망치 뭐 120조라 치고 120조 네. 대비 2080조는 부담이지만 네. 이거는 무의미하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내년 180조를 억셉트한다라고 했을 때 네. 180조 인정해 주면은 이거 아직 12배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물론 160조 정도로 실제 까보면 그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하반기는 아직은 내년 이익 전망치를 하향시킬 때는 아니다. 분위기 좋으면 일단 상향부터 하고 보자인 거니까 180조에서 야금야금 올라가면서 2080조에 대한 부담이 점점 완화되는 국면인 거죠. 그런 와중에 개별 섹터들을 보면은 또 나쁘지 않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섹터 시나리오에서 반도체 돌아선 게 되게 큰 게, 그 이창용 총재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하향할 때 반도체 빼고 1.8%, 반도체 포함하니까 1.4%인데, 그거 얘기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이제 엔비디아 돌아서기 시작하면서 그 반도체 컨센이 확 살아났거든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 들었냐면은, 이건 반도체 빼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었는데 솔직히 2.0이나 1.8이나 뭐 1.8도 준수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도체까지 돌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잔존기간 6개월 동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포워드 1년을 보면은 1년 후에는 되게 개선돼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럼 한국은 완전 태평성대 일단 증시로만 보면은 그리고 글로벌도 매크로 이벤트 다 끝났고 뭐 리스크가 당장 없어 보이고 그러니까는 시장이 뭔가 되게 완전히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리스크가 없어서 더 리스키해 보이는 그런 그런 느낌. 네. 이렇게 리스크가 없을 수가 있나?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이 질문을 지금 태평성대 맞냐? 이렇게 리스크가 없는 게 맞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신사임당 채널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다 투자자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아까 이제 중간에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 어쨌든 그러면은 내년 기준으로 그 코스피 그 실적 전망이랑 그다음에 시가총액 생각했을 때 포워드로 PER 12배 정도면은 괜찮다는 그 생각이 지금 들 법한 상황인 것 같다.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진짜 태평성대? 그러니까 현재 태평성대 네. 분위기가 형성된 네. 이유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진짜 앞으로도 태평성대냐? 네. 뭐 그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여기서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연준 그 닉 스포일러가 있긴 있었지만 또 네. 연준 데이터 얘기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어떤 생각이 조금 드냐면은 어쨌든 되게 태평성대인데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봤을 때도 좀 태평성대이지. 그러니까 약간 투자자 사이드랑 그 이코노미스트 사이드가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가 봤을 때도 지금이 약간 거시경제가 괜찮은 그런 상황인지.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의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기업 단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콜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뭐 대부분 가이던스의 컨센서스가 2분기가 바닥이라는 게 리즈너블하고 그럼 앞으로는 올라갈 룸만 남았다는 거에 되게 방향성의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매크로 데이터에 그럼 어떻게 잡힐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상당 부분 중국향에 대해서 감소 부분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면 한국의 무역 수지 통계를 보면 특이한 게 미국향 수출 데이터가 규모가 중국향에 거의 근접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이 조만간 한국의 1위 수출국이 될 수 있는 그렇구나. 이게 네. 사실 되게 의미 있는 네, 거예요. 엄청 의미 있어 보이네요. 네, 아, 그럼 경중한미에서 이제 경미안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그게 시작되는 첫 해가 될 수도 네.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지? 경중한미? 경중한미가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네, 이제 한국은- 경미안미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아. 경미안미를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중국과 조금 거리를 두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중안미가 한국 경제의 민낯이니까 중국이랑 또 사이좋게 지내고 미국이랑도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는 게 이게 약간 중도파거든요. 경중 안중도 있어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그만큼 이제 실리가 중요하다라는 이제 너클래커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올해 진짜 올해 하반기에 언제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반기 한 뭐 추석 전후로 해서는 지금의 트렌드는 중국에 대한 수출의 규모가 이제 중국을 거의 한 30년 만에 역전하는 겁니다. 정확히 20년 만일 것 같은데 제가 데이터가 지금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들어가는 품목들이 달라요. 우리가 미국한테 수출하는 품목하고 네. MTI 뭐 네 자릿대 기준으로 보면 미국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결국 승용차 네. 아니면 자동차 부품, 네. 더 나아가서 뭐 집적 회로라든지 반도체도 분명 들어가죠. 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가장 상위에 있는 것도 반도체였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매개라고 할 수 있는 전자나 닉스의 매출에 증진 가이던스가 생긴다는 건 이제 앞으로 이런 매크로 데이터에 어디에 찍힐지를 매 월마다 저희가 이제 확인하면 되는 작업이에요. 네. 저희 지금 이코노미스트는 그런 기대감에 오케이. 그럼 그게 실물 지표로서 반도체만 놓고 보면 중국향으로 갔던 반도체가 이제 미국향으로 오롯이 그냥 방향만 선회해서 그대로 쭉 가는 것이냐. 네. 아니면 뭔가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와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의 속성과 성향과 모든 게 달라져서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이냐를 이제 확인할 때가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이터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똑같이 중국으로 가는 반도체, 미국으로 가는 반도체가 상위 랭크돼 있다라는 것이 좀 고무적이다. 오케이. 그럼 이건 지금 국내에 대한 얘기고요. 네네. 아까 연준 얘기했고 글로벌로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럼 미국 역시 지금 빈센트가 보시기에 조금 태평성대 분위기인지. 미국은 참 혼재돼 있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저는 제가 늘상 주장하는 저의 선행 모형에 의하면 네네. 여전히 침체 시그널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체의 신호 확률이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 확률은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나오는 월간 데이터를 갖고 제가 모형의 신호를 잡기 때문에 네. 그 OECD 미국 경기 선행 지수의 신호가 맨날 2, 3개월이 리바이즈 되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예. 하지만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5월달 기준인데 결국 미국의 경기 침체 신호는 살아있다라고 첫 번째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경기 침체 신호가 왜 나타났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역시 높은 기준금리 인상,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금리가 상당 부분 역할을 했다라는 것에서 지금 연준이 지난 5월 달이 잠시적으로 시계를 봤을 때 마지막 기준금리 인상이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콜인데 네. 저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 달이 아마 마지막일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좀 내릴 거라고 좀 보셨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의 콜은 사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달 뒤에 있을 FOMC를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고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금리의 시계의 추이를 보는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 더 이상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하기는 당분간은 뭐 다양한 변수가 있겠지만 지금 세티스 페리부스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극히 어렵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 말씀을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점도표에서는 네. 올해 2번의 이 인상이 네, 그쵸, 추가로 남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FOMC 횟수는 이제 4회밖에 안 남았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대체 뭐냐? 7, 네. 11, 12 네. 이렇게 네번 네.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내년은 점도표가 이제 낮아지는 걸로 점도표가 찍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할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동결은 했는데 향후에 올해 중에 2번을 더 올린다고? 그런 다음에 내년은 또 인하를 한다고? 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렇죠. 네, 당황하실 것 같은데 그거 맞아요. 한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이번 FOMC를 끝나고 점도표는 논의예요. 점도표라는 것은 논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동결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네. 점도표보다는 결과에 좀 더 무게를 두자라는 말씀드리고요. 논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는 말이고
CME 선물 시장에서 앞으로 4번 나오는 하반기 FOMC 중에서 7월, 9월, 11월 달 인상, 12월 달 인하의 확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뭐냐면 좀 올렸다가 좀 낮춘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년부터 낮춘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점도표가 시사하는 것은 연준은 계속해서 매들기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매수기? 네, 아, 매의 네. 성향을 갖고 있지만 네.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네. 여전히 보인다라고. 그러면부터 이제 저의 결론은 네. 이번 FOMC에서 전망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은 이런 점도표를 왜 올렸고, 그럼 앞으로 내년도는 왜 낮추는 거에 대해서 이 전망치들이 있잖아요. 성장률하고 실업률하고 물가. 근데 그게 너무나 낙관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성장률이 0.4에서 1.0으로 올라갔나요? 그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네. 정말 노이즈라고 할 수 있는 부채한도 협상이 노이즈가 사라지고 성장률을 이만큼 올렸다는 거는 네. too optimistic한 너무나 이건 낙관적이다. 그래갖고 연준은 전망치 수정이 또 있을 것이다. 난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네. 왜 이런 되게 네. 정치적으로 보이는 이런 거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그게 이제 뭐 연준이 그러면 뭐 어떤 의중을 갖고 네. 이렇게 한다라고도 보는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성장률의 하방 압력을 높이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로 다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경제 전망을 할 때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지 않습니까? 부채 한도 협상은 가장 낮은 경기 하방 압력이었는데 잘 넘어갔고 더 큰 거는 지역은행이죠. 네, 지역은행이 연쇄 부도를 해서 재계 14위까지 무너진 판국에 네. 그럼 여기서 예금이 줄어들냐 늘어나냐 유동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잘 봉합되고 갔다라는 게 그렇다면 더 이상 미국의 성장률을 갉아먹을 수 있는 노이즈는 무엇인가에 네. 대해서 지금은 되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네. 저는 이것조차도 너무나 낙관적이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는 거고 네. 네. 왜냐하면 결국에는 소비의 여력이 높다라는 건데 소비 여력이 과연 얼마나 연준이 네. 담보할 수 있을까 자신 있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점도표가 늘상 바뀔 수 있는 거지만 지금의 연준의 이 가정들을 보면 예. 연준이 얘기하는 것처럼 2번 인상 못할 것 같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나오는 이제 경제 지표에 따라서 반응을 하니까 충격 네. 반응으로. 근데 제가 갖고 있는 또 이코노미스트 모형을 갖고 약간 네. 이제 전월 대비 추정을 하니까 6월달 CPI가요. 전월 대비 0.2% 내외 상승을 한다면 2.8%까지 떨어져요. 네. 전년 동월 대비 2.8%까지 떨어진다고요. 다음 달에 나올 6월 네, CPI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 거죠? 물론 그 다음부터는 약간 기다가 이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7월 FOMC에 다 인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네. 7월 FOMC 전까지 받아보는 듀얼 먼데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를 가만히 이렇게 추측해 보면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테니까요. 네. 7월 FOMC 바로 전에 확인하는 물가 지표는 역사상 최근 한 1년 사이에 가장 낮을 거예요. 네. 그럼 그거는 금리 인상의 요인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연준은 점도표 2번이나 올려버렸는데 네. 그러면 이제 고용 시장을 보면 예. 고용 시장이 좋아질 거냐에 예. 대해서 이제 고용 시장 키를 봐야 되는데 고용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샘플링의 한계도 있고 최근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트 42라고 해서 제가 이걸 되게 주목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코로나 때 불법 체류자들 임시정으로 다 내쳐놨던 법안이 이제 5월 30일부터 들어와요. 그럼 이게 이제 또 변수란 말이죠. 고용시장이 정말로 균형을 찾아가느냐 마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아직 열어보기 전에 그냥 러프하게 전망하면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저는 못 올릴 것 같습니다. 라고 가정을 깔고 그런 데이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네. 물가 지표는 저의 모형 범주 안에서 물가는 좀 낮을 것 같다. 네. 그러면 7월달에 못 올릴 것 같다. 근데 고용시장에 약간의 노이즈는 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제도적인 변화들을 갖다 보면 이것도 인상 요인이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7월달 이후에 또 이제 9월, 11월, 12월로 이제 빠르게 시장의 이런 온도 차들이 바뀌겠죠. 네. 사소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러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미국에서 네. 쫓겨났다가 이제 네.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분들이 취업을 하는 거는 미국의 고용 데이터에는 안 잡히는 실업률 데이터는 당연히 인구 기준이니까 안 잡히는 거고 그다음에 비농업부문 비농업 취업자 취업자 수에도 안 잡히는. 아니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에는 네, 카운팅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게 이제 고용시장의 슬랙에 균형을 찾아가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또 좋게 본다, 나쁘게 본다 좀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좀 있는 거죠. 네. 고용 시장의 슬랙의 균형이라는 표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용자 수급과 수요와 공급이 지금은 워낙 이제 괴리가 벌어진 상황에서 그러니까 고용 시장에서 사람을 뽑으려는 사람과 네. 그 기업이죠. 네. 그리고 일하려는 사람, 네, 가정이죠. 음. 근데 이 가정 쪽에서의 저임금 사람들이 이제 대거 멕시카인들이 들어올
초입에 있어요. 네. 그럼 이들이 들어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보면 이제는 수요와 공급이 이전보다 조금 더 균형점을 찾아가서 공급이 늘어나니까. 네, 임금이 낮아질 거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있는 반면 네. 항상 또 다른 이면에 뭐가 있냐면 네. 이 사람들이 와서 먹고 쓰고 하면 또 그게 생필품의 인플레이션 요인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게 그만큼 올라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주장하냐면 네. 여러 문헌들을 좀 찾아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애널리스트 할 때는 이걸 다 계산했었는데 네. 이제 약간 게을러져 갖고 그냥 남의 문헌을 겐토로. 걘또 아니고 저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에 모델이 있으시니까. 뭐 네. 저 게을러졌죠. 근데 어쨌든 이제 방법론은 아니까 네. 그걸 이제 그들 사람들이 트래킹을 해가면 네. 저임금 노동자들은 저임금이다 보니까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지 않을 것이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타이틀 42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위 비미국인들이 미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네. 일자리 고용을 하게 되면 그들이 소비하면서 생필품 등 그런 물가 데이터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약간 과잉한 해석인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근데 그들이 네. 또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워킹 페이퍼들을 보면서 재밌는 것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정리하면은 지금까지 정리하면은 지금 빈센트 말을 들어봐도 되게 태평성대스럽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태평성대는 자산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자산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금리의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좀 없다고 느껴지니까. 아 근데 태평성대스럽지 않은 것도 얘기를 하셨네. 아, 그쵸. 뭘 얘기하셨냐면은 네네. 일단 침체가 오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맞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네. 침체는 이제 거의 또 잊혀져 가는 단어인데 이게 그 네. 침체가 뭔가 살짝 잊혀져 가고 있는 건데 그 침체가 온다고 얘기했고 그 침체가 사실은 네. 다른 게 아니라 높은 금리 레벨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침체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결국 1.0%라는 수준도 잠재 성장률 밑에 있는 거고요. 네.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지금 1분기, 2분기의 성장률을 감안해 봤을 때 아직 2분기 안 나왔지만 되게 그나마 좋게 나올 겁니다. 예. 그러면 하반기에는 언제든 역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한 3개월 뒤만 보더라도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네. 네, 물론 그 침체가 뭐 깊으냐 오래 가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경제의 역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전망하는 입장에서 프로젝션 하는 입장에서 얘기 드리는 거고 그거를 주식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너도 알고 싶지만. 주식시장에서는 이 소재를 어느 수준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홍 대표한테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수준이라 하면 아니, 그러니까 이런 소재를, 이런 내용을, 소재, 이 소재가 이런 뭐였죠? 전개 방향. 네. 그러니까 미국이 네. 고금리로 인한 침체. 고금리로 인한 침체. 네. 제가 이해하는 바는 물론 이제 뭐 저도 시장의 모든 사람들과 이야기를 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피상적으로 제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는데 제가 이해하는 바는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네. 어쨌거나 금리 인하하고 돈 좀 풀어달라. 네. 네. 원하는 건 그거인 네. 것 같고 그쵸. 제 결론만 말씀드리자면은 돈은 쉽사리 안 풀 거다. 앞으로 한참은 더 조여야 한다. 근데 그러는 이유는 돈을 그렇게 풀지 않더라도 경제는 멀쩡하기 때문이다. 네. 네, 그래서 그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다. 예. 이게 일단 기본적인 제가 현재 보고 있는 틀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프라이스 인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그것보다는 일단은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반도체 사이클 반등 그게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그래서 그 미국 매크로에 대해서 저도 이제 몇 가지 고민들이 있었는데 방금 네. 말씀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일단 사실 그 연준이 금리를 낮춰주려면 실업률이 확 튀거나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거나 네. 저는 그렇게 되어야 미국이 전향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푸는 액션을 취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임금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안 그래도 지금 이미 임금의 상승률은 낮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고임금 노동자들이 좀 잘려나가고 실리콘밸리에서 잘려나가고 서비스업이 다시 일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되게 우려스러웠던 그 원래 임금이 계속 높아지면은 임금은 굉장히 스티키한 지표이기 때문에 네네. 임금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이건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다라는 주류 그렇죠. 의견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니까 이거는 크게 우려할 게 아니게 되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아마도 그러면 외국인 그러니까 비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에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은 네. 그럼 지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실업률은 약간 높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취업자 수도 좀 높아지게 되고 네. 작년 연말쯤에 그런 식의 데이터 혼선이 한 번 있었잖아요. 네. 그런 걸 앞으로 우리는 꽤 높은 빈도로 관측을 하게 될 거고 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이제는 미국 경기가 지금까지는 사실 경제 지표로만 놓고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미 침체 선언을 했어도 이상하지 않지만 고용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직 네. 침체 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잖아요. 저도 네, 그 그렇죠. 주장에- 고용이 없으니까 네. 침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 네. 고용이 네. 좋으니까. 네, 저도 그 주장에 상당히 네. 동의를 하는 편이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실업률이 올라가는 지표가 잡히기 시작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금리를 살짝은 낮춰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네. 조금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네네. 뭐 시장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정말 경제가 안 좋아서 실업률이 튀었다. 이거는 나쁜 건데 경제가 잘 굴러가고 그 미국으로 들어오지 못했던 비미국인이 들어오면서 그냥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일종의 경제는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지표에서는 약간 혼선이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서 연준이 만약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금리를 조금 낮춰준다면은 뭐 모두가 환호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홍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이 그게 이제 가장 키이고요.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가 뭐 감히 좀 미국의 시계를 보면, 근데 여기서 또 변수가 있다면, 변수가 네. 유동성이에요. 유동성 지표가 M2가 있고 M1이 있고 M0가 있는데, 그러니까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이 그냥 직접 푸는 거고, 나머지는 다 통화 창수의 승수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은행이 푼 돈을 얼마나 시중에서 유통되느냐. 근데 일단 M2라는 큰 범위에서 유동성 지표가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가 복지 시작했어요. 네. 이거 되게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지난 2008년부터의 그 히스토리를 쭉 보면 돈은 더 누가 풀었냐 주체를 보면 다 중앙은행 발해갖고 본원 통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유동성이 많이 풀렸는데 왜 이렇게 우리 흔히 월스트리트과 메인스트리트 얘기하냐. 돈은 많이 풀려서 주식시장은 상당 부분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해서 기업들이 불안감을 잃고 다시 추세 반전에 지금 초입에 들어가서 긍정적인데 네. 실물 경제는 이 많은 돈들이요. 통화 승소, 즉 유통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중앙은행만 떡하니 갖고 있고요. 그럼 중앙은행은 그 돈을 갖고 다시 시중은행들이 그 돈을 불안하니까 중앙은행이 예치를 해요. 근데 그럼 중앙은행이 그 예치하는 거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그 이자가 미국의 기준금리랑 결부돼 있어요. 네. 그럼 중앙은행 입장에서 어떨까요? 이 돈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 페이버, 이 유인을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이건 미국의 기준금리는 밴드인데 그 밴드 하단이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겼던 받는 이자거든요. 네. 그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좀 복잡한 건데 어쨌든 여차하면 경기 부분도 약간 그렇지만 물가 부분도 그렇지만 이 테크니컬리 돈이 많이 안 돌면 네. 원래 돈을 돌리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한 번 정도는 낮출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저는 조금 그 점에선 반대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재밌네. 네. M2가 이제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네. 근데 일단 말씀해주신 대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M2가 엄청나게 풀려 나왔었고, 근데 그게 다시 연준으로 돌아가 있고, 네. 실물 경제를 자극하지 못했고, 네. 근데 어쨌거나 전체 시스템은 망하지 않았고, 경제는 잘 굴러왔잖아요. 중간에 코로나라는 새로운 변수가 있었고, 제가 종종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연준이 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QT가 있잖아요. 네. 유동성을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유동성 흡수는 지난 3년간 풀었던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지난 15년간 풀었던 네. 유동성을 리먼 이후에 흡수해야 그렇죠. 하는. 네. 네, 그러니까 그 되게 그 예전 QT, 금융위기 이후의 QT를 하던 중에 물론 그 이후에 트럼프 오시고 파월 선생님께서 죄송합니다 이러고 금리 인하 한번 네. 해주고 그랬다가 코로나 얻어맞으면서 다시 제로 금리로 갔었는데 아무튼 그때 2018년에 하던 QT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지금 하는 2020년 이후부터의 QT와 18년에 하다 말았던 QT를 이제는 둘 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연준 입장에서 QT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함부로 인하할 수 있겠는가 네. 이런 우려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게 정말 실물 경제에 큰 문제를 줄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시장의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있는 것 근데 요 같아요. 내용이 저 그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 읽으셨죠? 네. 금리의 역습이라는 책을 읽으면은
금리가 금리가 높은 게 실물 경제에는 더 좋잖아요. 오히려 네, 그리고 그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BIS 논문 같은 거를 막 근거로 삼아가지고 썼기 때문에 꽤 설득력이 좋았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한국의 부동산 좋습니까? 좋지 않죠. 여기서 이게 좋다라는 게 약간 좋다는 게 오해 좀 소지가 그런데 내 말은 있으신데, 네. 그러니까 자산 인플레랑 실물 인플레는 두 개 다르잖아요. 월이랑 이제 메인 스트리트랑 다른 것처럼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거든요. 일정 정도의 금리가 어느 정도 높아야지 실물 시장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자산 시장이 좋지 않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좀 높았을 때 경제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그 책을 읽고 이해하는 네. 바는 참고로 그 책이 뭐 아주 좋은 책은 아니에요. 좀 네. 그 책도 정치적인 의도가 좀 많이 담겨 있는 그쵸, 책이라고 그쵸.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책에 근데 재밌는 포인트가 되게 많은데 제가 이해한 바는 일단 금리가 높은 게 경제 전체 시스템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렇죠. 금리가 낮고 쉬운 돈이 너무 많으면은 그러면은 전체 경제 주체를 그냥 딱 이분법으로 나눠 보자면은 리스크 테이킹 하는 사람, 좀 그냥 와 그냥 신난다 가자 하는 사람과 저런 위험한 거 왜 해 이런 좀 위험 회피 성향이 높은 사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라고 했을 때 금리가 낮고 유동성이 많이 풀려 나오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이 사람들이 먼저 돈을 번다라는 거죠. 네. 그러고 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건전하게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건전하지 않은 형태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부유해지는 걸 보면서 여기서 그냥 나는 열심히 일하고 예금 저축 많이 해가지고 30년 동안 돈 모아서 집 살래라고 하는 사람들은 평생 집을 못 사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멀쩡한 상태인가? 이게 네. 좋은 경제인가?라고 봤을 때 이거는 좋지 않은 경제다라는 게 저는 그 책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돈을 빌려오는 데에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게 좋은 상태다라고 맞죠. 생각해요. 네.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앞서 그럼 좀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빈센의 전망을 받아서 아까 금리를 네. 안 낮출 수도 있다고 얘기를 네. 했던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네. 그 어느 정도 건강하게 경제를 굴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높은 수준의 금리는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표들이 어그러졌을 때 뭐 약간의 자극을 위한, 약간의 부스팅을 위한 금리 인하 정도의 이벤트는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2% 혹은 그 이하로 간다? 이거는 저는 기대하기 어렵지 않나. 2%면 300bp 내리는 걸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사람들이 다시 빵으로 간다 생각하나요? 사람들이 네. 생각하는 금리 인하는 거의 빵으로 간다는 거 25bp 아니에요? 내려주는 네. 걸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한동안 금리를 안 내려도 사람들은 실망할 거고 금리를 한 50bp 내리고 그만둬도 실망할 거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한 200bp, 400bp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2020년 같은 혹은 2010년 같은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선후가 잘못된 게 그렇게 막 400bp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려면은 선행 이벤트로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그럼 뭐 거의 뭐 세상이 세계 경제가 네. 세상 망해야죠. 네, 세상이 망해야 되는 거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위기가 먼저 있고 400bp 내리는 일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는 좋은 게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아마도 두 분 다 아실 텐데 그 월터 베저스의 롬바르드 스트리트 네. 아시죠? 네. 롬바디. 네. 그 1873년에 나온 한 분은 모른 척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몰라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월터 베저시라는 저널리스트가 1873년에 쓴 책인데 그 책에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줘요. 위기가 생겼을 때 중앙은행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한 5가지 기준을 얘기하는데 제가 틀렸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5가지 기준이 일단은 중앙은행은 당연히 위기가 터졌으면 돈을 빌려줘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 빌려주는 기준이 일단 첫 번째 지급 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빌려줘라. 네. 그 다음에 좋은 담보를 잡은 다음에 빌려줘라. 그 다음에 높은 금리로 빌려줘라. 그리고 무제한으로 빌려줘라.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라는 거를 널리 알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그 이후에 1800년대 후반 이후에 모든 중앙은행의 교본이 되었다. 네. 위기 대응 매뉴얼이 되었다라고 예.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근데 요즘은 거기서- 세 번째 게 네. 다른 것 같은 거네요. 그래서 그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네. 이제 그 월터 베저스의 그 클래시컬한 대응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2008년 위기를 맞이해서 왜 클래시컬하지 않은 대응을 해야만 했는가 거기에 대한 네. 얘기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참고로 위기의 징조들이라는 책은 혹시 그 책도 보셨나요? 좋은 책이네. 아니 안 읽었어요. 엄청 좋은 네. 책이에요. 이 네. 책은 저자가 네. 3명인데 누구냐면
벤 버냉키, 네. 헨리 폴슨, 네. 티모시 가이트너. 어마어마하네. 그냥 거의 뭐 홍채빈 수준이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기 징조들의 트리거가 금인가요? 아니 어쨌든 좀만 더 네. 얘기를 진행을 하면요. 네, 위기의 징조들 일단 책 네. 제목이 약간 후킹이 네. 있어요. 원제는 파이어 파이팅이에요. 네. 저는 그 원제가 엄청 의미가 있는 제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주는 소방서라는 그쵸, 게 그쵸, 그쵸. 불 났을 때 불 끄는 기관이다라는 거죠. 경제를 네. 막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막 이런 사령탑이 아니라 네, 네, 네. 그런 건데 아무튼 그러면 그 책에서 2008년에 왜 달라졌다 하는데요? 자 여기서 그 월터 베저시 이렇게 네. 징벌적 금리와 그 건전한 담보, 지불 능력 이런 걸 강조한 이유가 그러니까 사고 친 놈들은 그냥 죽여버려야 된다. 네. 예, 이게 이 가정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내 네. 스타일이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파괴. 잘못하면 일단은 망하고 없어지고 예. 강한 놈들끼리만 살아남아서 다음 스텝을 같이 논의를 해보고 이게 네. 계속 반복돼야 시스템이 건강해진다라는 거고 만약에 사고가 터졌는데 예. 아유 죽을 것 같아 아파 힘들어 미안해 도와줄게 라고 해버리면은 자 아까 크게 두 부류의 시장 참여자를 나눴잖아요. 네. 리스크를 막 짊어지는 사람들과 리스크를 안 짊어지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사고는 어디서 터지죠? 이 사람들이 이지머니에서 터뜨리죠. 터지죠. 예. 그렇죠. 예, 그 네. 위험을 많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사고를 내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은 사고가 터져서 자기가 망할 걸 감내하고 이런 리스크를 짊어졌는데 그러면 잘 됐을 때는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벌잖아요. 네. 부자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잘못됐을 때는 가난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못됐을 때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이 사람들은 꽃놀이패가 되는 거잖아요. 개꿀이죠. 네, 진짜. 개꿀이잖아요. 그러면은 개꿀이죠. 이런 사람들, 네. 나는 건전하게 안전하게 할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투기판으로 내몰리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사고 친 사람들은 반드시 강한 징벌을 해야 한다라는 게 거기에 깔려 있는 저도 그렇게 전제인 생각합니다. 거죠. 그 네. 연준이 소위 받쳐준다 하잖아요. 네. 망하는 걸 연준이 받쳐주니까 모럴이 네. 생기잖아요. 네. 그냥 막 찔러도 모럴 되겠다 해저드. 이런 네. 게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네. 이게 연준 의사결정의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네, 또 위원님 뭐 잘 저는 아시겠지만 티모시 가이트너 정도 네. 되니까 내 생각을 책으로 썼네. 네, 뭐 가끔 이런 시간이 있어요. 저희 셋이 놀다 보면 오늘 좀 평소보다 좀 진지하게 얘기를 이어가는데 좀 그렇습니다. 네. 아니야, 근데 역시 홍 대표 하면 재밌어. 네. 아무튼 네. 그래서 그러면 코어는 이제 달라졌다는 건데. 자, 네. 2008년의 그쵸, 그쵸. 교훈은 뭐냐면은 우리가 클래시컬하지 않은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그 세 명이 마음 먹었던 이유는 다 같이 중글판이 됐는데 네. 거기서 이제 월터 베저스의 기준 이런 걸 고수하느라고 사고 친 애들 죽어라라고 했다가 다 죽어버리면은 네. 그냥 끝이잖아요. 다 죽으면 네. 끝이잖아요. 일단 살아야. 아니요. 거기서 내가 뭐라고 볼 때 거기서 하잖아요. 전제가 잘못됐어요. 그건 버냉키 변명 같아요. 다 죽는다는 게. 다 죽지 않. 왜냐면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의 그 위험의 규모라는 게 미국 자산시장 전체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규모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은혜를 살렸다는 건 제가 생각할 때 버냉키 변명이. 근데 이제 그때 당시를 복귀해 보면 이제 대말부사인데 그때적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 2008년도에 어느 범위에 어떻게 리스크가 커질지 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보면 이렇게만 돌려면 됐을 줄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거를 알기는 참 힘들었던. 뭐 버냉키를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 버냉키의 주장, 그러니까 버냉키 자서전을 보면은 그 네. 변명들로 가득 차 있어요. 네. 네. 그 당시에 연준의 힘이 얼마나 약했고 얼마나 정보 취득이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위기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었나 이런 변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저는 그 말이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물론 자서전은 자기 변명하려고 쓰는 거니까 네. 자기 포장이 많이 돼 있겠죠. 네. 근데 어쨌거나 그들이 제시하는 그 당시에 팩트들은 맞긴 하잖아요. 네. 규제가 그 연준의 손길이 닿는 곳이 상당히 제한적이었고 규제 다 나눠져 있었고 그 다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 규제받지 않는 기관이 전체에서 막 이 정도 규모였어요. 규제 받는 곳 요만큼이고. 네. 그랬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위기 대응 기관인데 여기에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전염이 돼 있을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과잉 대응을 하느냐 과소 대응을 하느냐의 갈림길에서 과잉 대응을 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게 08년에 약간 그쵸, 그 월터 08년의 정책이 조금 달라졌던 그쵸. 그 이유가 네. 되는 거고. 네. 이 책은 언제 쓰여진 책인 거예요? 이 책은 2010
6년쯤인 것 아쉽다. 같아요. 위기의 코로나 때 경제들. 이후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 월터 베젓 네. 그러니까 베젓의 주장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 네. 정상적인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진짜 세상이 망할지 모르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그 베젓의 준칙을 어겨가면서 이례적인 액션을 취했는데 네. 그러면은 세상이 망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는 베젓의 준칙대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게 그렇죠. 예, 상식적이잖아요. 네, 예. 그게 상식적이죠. 네. 자, 그러면 현 시점은 진짜 그 이례적인 논 클래시컬한 전통적이지 않은 형태의 대응을 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가? 예. 앞만 봐도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지금 뭐 태평성대인데요. 네, 태평성대인데. 네, 네. 그러면은 굳이 뭔가 어디서 소소한 이벤트가 있다고 해서 네. 지금 큐티 15년치 큐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잠깐 하다가 다시 막 금리를 낮춰주고 이런 선택을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여기서 그래서 인위적인 과잉 계상된 위기들이 등장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뭐 미국 4업용 부동산 얘기할 때라던가 4업용 부동산 때문에 미국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왜냐면 미국 주택시장이 꽤 견조해 버리니까 그리고 뭐 어쨌든 뭔가 위기를 계속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위기를 계속해서 재생산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뭐 그냥 별 문제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일단 고용이 좋다는데 그러니까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굴러가 버리면은 얘기하셨던 것처럼 금리를 낮춰야 될 명분을 못 찾으니까 뭔가 침체가 온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근거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지난 연준의 교훈은 앞으로도 과잉 대응할 겁니다. 연준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과잉 대응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올렸던 가파르게 올렸던 12개월 동안의 이 기준금리 인상이 과했냐 아니었냐의 판단이 중요해요. 제가 갖고 있는 툴은 매크로는 간단해요. 그게 과했냐 아니었냐는 잠재 성장률 대비 높은 수준이 아니냐를 따지고 보면 저는 좀 과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말 럭키해서 잘 안전하게 연착륙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죠. 그렇게 또 되기를 원하고. 근데 전망하는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 러프하게 50%, 아닐 가능성 50%. 그러면 저는 이제 과잉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역사 속에서 과잉 대응했고 인플레이션 실기도 거기에 촉매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경기 실기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준이 생각하는 1%는 되게 낙관적이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연결고리에서 터질 겁니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모호한 면이 저도 있고 하지만 과잉 대응의 후유증은 있다. 오케이, 그럼 빈센트 말을 저는 어떤 식으로 느껴지냐면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물가가 6월은 어느 정도 낮아지겠지만 7월 이후나 내년으로 가면 또 내년은 또 YOY니까 다시 또 소위 코어가 안 빠지면 좀 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침체가 만약에 내년에 와서 성장률이 매우 위축이 된다고 하면은 뭐 지금은 물가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물가에 맞춰가지고 금리를 좀 하려고 했는데 성장률 더 빠지고 이러면은 금리를 더 낮출 수도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일단 지금 기본 저희 스킴에는 향후 연준은 변수에 따라서 기준금리의 업앤다운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가의 시기가 그렇게 업앤다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기준금리를 인하했을 때는 올렸던 걸 다 되돌린 적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냐 보면 저는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업앤다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변수로서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근데 연준은 내년에는 확실히 있다고 얘기를 한다. 그게 이제 저의 그럼 지금 인하하면은 만약에 올해 말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연준은 무슨 데이터를 보고 싶은데요? 성장률 데이터를 보고 싶은 거예요? 두 개 다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물가를 산정할 때 CPI 같은 경우는 주기가 한 1년 동안의 큰 주기를 갖고 가중치를 산정해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CPI 갖고 전망을 하는 거예요. PC는 보통 분기, 짧게는 2달 갖고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전망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CPI나 PC랑 또 자기 시계를 보면 그냥 0.2%포인트의 차이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그 CPI 전망이 PC 전망하고도 또 결부시킬 수 있어요. 라이브하게 얘기하면. 근데 이제 물가 전망은 올해 6월 달 기준 뭐 많게는 7월 약간의 노이즈도 있으니까 6, 7월이 단기 바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그때 경기에 따라서 아니 품목의 변화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 받아보는 데이터는 미국의 물가도 좀 올라갔고
물가가 올라오면 다시 경기에 대한 위축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예. 그리고 연준은 이제 뭘 볼 거냐 예. 두 개 다 볼 거예요. 두 개 다 볼 건데 저는 좀 더 경기에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네. 하반기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아. 요소가 기여하는 거예요? 시차죠. 그러니까 코어에 주택 가격 이런 것들이 내려갈 건데 한 12개월 정도의 시차가 있으니까 내년 또 상반기에는 또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 하반기가 이제 시차를 갖고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네. 그게 좀 이제 미스매치 구간이 좀 있지 않을까.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래도 되나요? 일단 해보세요. 네. 일단 첫 번째는 그냥 뭐 질문 반, 뭐 개인적인 의견 반인데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 하냐도 뭐 좋지만 뭘 두려워하느냐도 이 의사결정을 전망해보기에 꽤 좋잖아요. 네.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그러니까 금리를 살짝 낮춰줬다가 음. 아닌가 네, 이러면서 1970년대 다시 그 올- 스토리. 네, 네. 나서 번지의 실수를 예, 예, 반복한 거 이걸 가장 두려워하지 않나라고 저는 네, 생각을 네. 하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의사결정을 할 때는 좀 약간 이것도 좀 과하게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네. 정상 상태에서 인하할 가능성은 좀 극히 적어요. 근데 이제 인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테크니컬이 두 가지. 하나는 유동성이 안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QT 갖고 안 되겠다는 의미에서 한 번은 테크니컬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걸 개인적인 생각. 또 하나는 경기가 생각보다 이 후행 지표들의 고용 시장을 놓고 봤을 때 굳이 여기서 인하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동결하면서도 인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인하하면서도 이번 인하가 정말로 일시적이고 어쩔 수 없이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예. 그건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이죠. 연준은 그렇게 지금 세련되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동결하면서도 지금 세상에 인상을 얘기해 버렸어요. 네. 동결했는데 장기 금리가 미국 10년물이 3.8이에요. 네. 4% 찍고 있다고요. 동결했는데. 네. 그러면 이게 똑같이 인하했는데 다시 한번 또 그렇게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근저에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잡고 싶은가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제가 이해하는 바도 이번 점도표에 대해서 저는 좀 나이브하게 보니까 제 이해는 그냥 이거 일종의 립 서비스다. 그러니까 언제든 더 올릴 수 있으니까 너네 그 너무 낙관적으로 좀 난리치지 마라. 네. 낙관적인 기대감을 좀 눌러라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올릴 생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올릴 수 있으니까 지금 너네가 힘들다고 해서 금리 낮춰줄 그런 거 아니다라는 일종의 경고 멘트를 던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그 제 두 번째 질문은 이게 더 하고 싶었던 질문인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정말 연준이 바라는 대로 2%의 안착. 만약에 뭐 내년 이맘때건 내후년 이맘때건 네. 어떤 시점에서 네. 그 당시 지표가 어찌 됐건 간에 장기적으로 전망을 했을 때 2%로 그냥 쭉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연준이 판단이 들었다면 그때 연준이 책정할 기준금리는 몇 %인가요? 네, 그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홍 대표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모형을 최근에 좀 CPI를 이것저것 만지고 있는데 7월 달부터 전월 대비 마이너스 0.1이 지속된다고 한다면 네. 7월 달부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전월 대비 증가폭이 역성장, 즉 마이너스를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또 그 부분이 상당히 지속된다고 한다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2% 안착뿐만 아니고 오히려 2% 언더로도 내려갈 가능성이 꽤 커 보여요. 이거는 후리 은희가 얘기하는 디플레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제 질문으로 가자면 그래서 네. 그냥 2% 안착, YOY, 네네. YOY 2% 안착할 것 같다라고 연준이 전망을 네. 했다면 네. 그때 연준은 기준금리를 몇 %로 세팅할 것이냐? 네네. 일단은 고민을 했으니까 생각하는 그 수치가 있는 거예요. 저 모르겠어서. 아, 그러니까 그게 4나 5가 아니라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네. 잠재 성장률 대비해선 분명히 높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긴축적 환경이네요. 2% 정도로 안착할 것 같으면 2나 3 정도 해가지고 네. 잠재 성장률을 만들어내면서 그냥 쭉 간다. 뭐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는 그게 시장 생각이라고 느껴지는데요. 그 정도 나는 시장에서 지금 네. 상단 5.25를 소위 300pp 내려가는 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소위 3년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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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그게 아닐까봐. 그러니까 그렇게 네. 되는 거 맞느냐라는 거죠. 너무 어려운 전망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연준의 전망이 분명히 틀릴 거라고 봅니다. 네. 어떤 전망이 틀려요?
그냥 지금 롱런한 시계들이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연준의 점도표상에서 나와 있는 이 전망들이 좀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제 가정을 오케이. 아까 그럼 질문은 홍진채 대표 질문처럼 네네. 2% YOY로 물가가 소위 타겟한 만큼 내려왔을 때 네네. 그때 빈센이 그럼 생각하시는 금리 레벨은 좀 어느 정도 레벨인지 빈센 생각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시장은 소위 네네. 300pp 정도 인하를 거의 지금보다 전제하는 수준만큼의 내려갈 거를 막 염두에 두면서 뭔가 자산 시장을 다 땡기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그러면은 이 코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산정 안 해봐서 약간 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드는 생각은 이거예요. 지금의 2%는 올랐다 내려가는 2%잖아요. 네, 그렇죠. 과거 2%는 내려가다 올라가는 2%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잠재 성장률의 스킴이 좀 다를 텐데 결국 여전히 2% 전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때 금리도? 기준금리도 아. 2% 전후일 것 같다. 이게 안착이 된다면. 네. 근데 이 안착의 정의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최근에 연준이 잭슨홀 한 몇 년 전부터 AIT라는 걸 갖고 와서 네. 이 2% 안착이 이제 올라와서 내려오는 거니까 지금의 5.25부터 2%의 중간 한 3, 4%에서 수렴할 건지 아니면 제로에서 2% 갈 때 2% 타깃이었으니까 네. 1%에 타깃할 건지에 대해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 AIT 때문에 네. 그 질문을 드린 네. 거였거든요. 네. 제가 참고로 AIT에 대해서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쵸, 필요하죠. 네, 2021년 9월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네. 20년 9월이었나? 20년 9월이었나요? 20년 네. 아니 코로나 바로 전 21년 9월. 코로나 20년 9월. 20년 20년 9월. 네. 20년 8월. 9월. 8월? 네, 네네. 네. 네, 20년 8월에 연준에서 그때쯤에 그 CPI가 한 1.4 정도인가로 올라왔어요. 네. 그러면서 원래 연준의 인플레이션 타겟은 2%였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를 맞이했는데 코로나 맞이하고 돈 풀어서 어떻게든 위기는 넘어갔는데 그럼 여기에서 인플레이션이 2% 올라가면은 네. 긴축으로 선회를 하는 거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우려하던 타이밍에 잭슨홀에서 평균 물가 목표제 네. 그러니까 네. 우리의 타겟은 2%가 맞긴 한데 한 번 2% 찍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책을 선회하진 않을 거다. 네. 장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으로 2%에 안착하는 걸로 보일 때 우리의 정책 변화가 있을 거다. 네, 그런 그렇죠.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장기 평균 2%. 네.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게 어떤 의미냐 그리고 장기간이라 하면 얼마의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냐 이거 가지고 의견이 되게 분분했는데 네. 그 당시에 제가 이해하는 바는 그 당시에 연준이 AIT를 얘기를 했던 이유는 이번에 오랜만에 인플레이션이 생겼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좀 즐기자였던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정말 황당한 얘기겠지만 금융위기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연준은 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안 발생하냐 네. 라는 거를 그런 굉장히 고민을 17, 18, 19년에 어마어마하게 네, 했죠. 어마어마하게 네. 했었죠. 네. 그러다 근데 왜 연준이 왜 그 고민을 하느냐 이게 또 아까 금리의 역습 이런 거랑도 네. 또 좀 이어지는 건데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 게 일단은 돈을 빌려간 네.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좋고 그 다음에 연준 입장에서도 자기네가 돈 찍어낸 거에 대해서 또 이자를 지불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좀 부담이 있고 하니까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고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있어야 돈을 빌려간 사람,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자기 몸값을 계속 올려가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좋은 일인 건데, 근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돈만 계속 푸니까 자산 버블만 계속 생기고, 네. 전부 다 좀 이상해지는 것 같다. 네. 네. 그게 연준이 했던 고민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인플레이션이 드디어 나왔으니까 이 인플레이션을 좀 오랫동안 즐기자. 과거 1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길 그렇게 바랬는데 네. 이제 생겼으니까 좀 냅둬보자. 네.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막상 이제 한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연준이 생각했던 거는 한 3이나 4 정도 해가지고 꾸준히 가는 이런 걸 기대했던 것 같은데 막 7, 8, 9, 10 막 이렇게 네, 가버리니까 그렇죠.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정책 선회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연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싶다라는 감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과연 그 어느 시점에서 유동성을 다시 푸는 쪽으로 선회를 할까? 뭐 이 질문이었던 거예요. 아, 네. 유동성을 그러니까- 다시 푸는 시점이요? 네네, 그러니까 그 아.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는 모두에게 재앙이에요. 네. 인플레이션은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니까 높은 인플레이션은 네. 모두를 힘들게 하지만, 디플레이션은 모두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높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중에서 선택을 하라면 높은 인플레이션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네. 물론 가장 좋은 거는 한 2% 언저리에서 네, 소위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원하겠지만 이걸 맞출 수 없다면 그러면은 꽤 높은 인플레이션을 용인을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번 잭슨홀에 그런 부분 상당히 논의가 될 거고요. 그런 비슷한 논문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경제 주체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스리스홀드가 어느 정도 인계치가 되었느냐를 구글 인덱스를 갖고 파악한 실증 분석이 있어요. 엠프리칼이. 거기에 보면 과거 2%가 아니고 지금 3.5%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아마 3.5%까지는 열어둘 개연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번 잭슨홀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AIT의 회고인 거죠. AIT 때문에 사실 파월이 바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파월은 되게 순진해요. 앨런 믿고 하다가 바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앨런이 결자이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요번 잭슨홀이 그래서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 3.5%가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3.5 혹은 뭐 3.5 찍고 이제 3까지 갈 것 같은데 라는 거를 연준이 관측을 했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서 여기서 이제 금리를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한다라는 거는 3보다 더 아래로 떨어뜨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지 않고 네. 3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야? 그렇죠. 라고 이제부터. 해서 네. 거기서부터는 이제 한 4나 3 정도로 금리를 낮출 네. 혹은 4까지 정도는 낮출 개연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살짝 드네요. 네, 그런 것들이 아마 그 힌트가 장기 금리에 다 기가 막히게 반영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 질문에 아까 홍지채 대표가 말한 그 답도 스스로 들어있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 역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확실하게 눈에 잡혀야만이 낮춰야 될 그 상황과 근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뭔가 되게 과학적으로 잘 계산해가지고 요대로 가면은 3.5 언더로 내려갈 게 거의 명확해 보이는 수준의 금리 수준인데 아직 그게 완전히 확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늦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현 시점에서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어느 시점에서 네. 그 좀 안착되는 거 보면은 액션을 취할 거잖아요. 제 말은 네. 그 미래 시점에서도 네. 데이터가 갑자기 3.5로 가지 않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 되더라도 걔네들은 또 그때 또 뭐라 그럴까 좀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는 거죠. 저는 그렇지 네. 않지 않을까라는. 네. 그러니까 그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시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현재 생각하는 거는 2% 가는 거 보고 그러니까 타겟 지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를 기준으로 보고 의사결정의 전환을 할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3일 수도 있지 않을까? 요즘에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런 얘기도 많네요. 네. 그 2% 룰이라는 거에 대한 기준선 변경 얘기가 많잖아요. 지금 그 얘기랑 약간 연계된 얘기를 우리가 조금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터미널 레이트인데 어떻게 보면 터미널 레이트예요. 그러니까 목표 2%에 벗어날 때가 됐는데 그게 아무런 근거 없이 벗어나지는 않을 거고 근데 저는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결국 목표라는 것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타겟이라는 걸 정했는데 그런 연장성에 보면 최근에 이런 고인플레이션 환경을 권하면서 미국의 경제 주체들도 과거의 2가 지금의 3.5 정도 수준이니 그 정도를 보면 바뀐다라고 일단은 과거의 2가 지금의 3.5 네. 수준이다. 과거의 2% 인플레이션이 맞습니다. 지금의 3.5 정도다. 그걸 더 오면서 저도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소위 그러면은 2%라고 생각했던 지난날이 되게 되게 바보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2%가 아니라 소위 3%, 3.5% 약간 이런 선에서 결국 어떻게 소위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 역시 되게 훌륭한 명분을 찾겠죠. 제 생각에 그런 훌륭한 명분이란 당연히 많은 연구 논문과 또 되게 핵심 인플루언서들의 그 빅마우스 어떤 의견 같은 거 뭐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자연스럽게 3.5나 3이라는 그런 명분으로 이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전은 되게 스무딩하게 되는 것 같은데 거꾸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결국은 그냥 이런 것들 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면서 그냥 상황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뭐 2%라고 해가지고 또 한 10년 끌고 가다가 또 3.5로 올려놓고 또 끌고 가고 결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약간 이런 허무하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는. 그렇게도 볼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너무 비약이고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결국 연준의 스탠스가 지금 인플레이션 파이터예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서포터스로의 역할도 분명 하긴 할 겁니다. 어느 순간에 오면. 근데 이제 그 순간이 어디냐, 그 레벨을 찾자라는 것도 물론 보시는 분들은 야, 그 미래 얘기를 뭐 벌써부터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홍치대 대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그게 장기 금리를 형성할 거예요.